미국의 병원에 취업이 돼서 그 병원에서도 학비를 보조를 받고 급여를 받으면서 또 영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학비도 워낙 세이브되면서 적게 내면서 자기는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겠다는. 안녕하세요. 너스커넥트의 고명숙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제 제자들이나 또는 석사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또는 졸업한 간호사들이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교수님처럼 교수 좀 하고 싶어요. 교수님의 어떤 영역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간호사 국가고시를 무엇을 아는지 무슨 과목을 치는지를 좀 우리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과목 이름 한번 리뷰해 볼까요? 기본 간호학, 성인 간호학, 모성, 아동, 지역사회, 간호관리, 정신간호학 이렇게 메이저 7과목이 있고 플러스 의료법규 과목을 또 보죠. 그런데 의료법규 과목만으로는 전공해서 교수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7과목 먼저 의료법규를 빼고 7과목 중에서도 보면 성인간호학의 문제가 배수죠. 따블이죠. 그죠? 그래서 성인간호학의 국가고시 문제에서도 70문항, 다른 것들은 35문항씩이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아요. 문항수가 많다라는 것은 교수 수도 그 문항수만큼 배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과목 중에서 성인은 배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간호학 교수를 하려면 이 7과목 중 하나를 전공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의료법규는 내가 왜 거기에서 뺐냐면 의료법규가 우리가 국가고시에 들어있긴 하지만 의료법, 예를 들어서 법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양리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생리학을 전공한 분도 계세요. 기초가 간호학이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려면 대학에는 교수로서 요구하는 기본 학점 시수가 있어요. 보통 대학에 따라서 6시수를 요구하는 대학, 10시수를 요구하는 대학, 12시수를 요구하는 대학, 대학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마침 한 학기에 어느 정도 시수, 학점을 강의를 해야지 되는데 의료법규, 법을 전공했다면 법만으로는 그 학점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다양한 과목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과목을 중점으로 보통 간호학은 대학 간호대학에서는 교수 수가 채워져 있다는 것. 이 7과목에 대한 교수 수는 아주 변동 상황이 없어요. 전국을 다 다녀도 전 세계를 다녀도 이 7과목의 교수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이 1, 2학년 때에 양리학이라든지 생리학, 해부학 또는 병리학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그거 하기 전에 기초로 화학 또는 생물학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과목들을 전공한 교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간호학 교수로서 하기 어려운 것이 그 과목 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과목은 의대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약대 교수한테 의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과목을 1, 2학년 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과목 전공으로는 간호학 교수하기가 사실은 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7과목을 메이저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그 과목 중에서 내 적성에 맞고 취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임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정신간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정신간호학을 할 수 있는 정신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습을 임상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졸업해서 임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즘은 교수에 있어서 이런 임상이 없으면 교수 채용 자격 자체가 박탈돼서 안 돼요. 과거에는 한 10수년 전만 해도 임상이 없어도 교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임상을 몇 년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을 요구받고 있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도 졸업하고 나면 다양한 세팅에서 여러분이 임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나는 모성 쪽에 관심이 있어, 나는 성인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쪽에서 임상 경력을 쌓으면 더 좋고 또 그렇게 쌓으면서 그 경력으로 석사 박사 계획을 할 때에 당연히 국내에서도 국내 대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석사 박사가 굉장히 좋고
국내가 국외를 절대 뒤지지 않아서 지금 국내 박사들이 많은 영역에서 교수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수로 막상 들어가면 티칭, 강의 영역만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 부분도 요구를 받거든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연구 부분을 요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 대학들을 랭킹을 매기는 것은 강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연구예요. 연구가 그 대학에서는 아주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몇 편인가, 이 편수를 가지고 그 대학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한테 대학에서는 뭘 요구하겠습니까? 논문 쓰세요, 논문 쓰세요, 좋은 논문 쓰세요, 이렇게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질 좋은 논문을 쓰면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또 격려,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영어를 논문을 쓰려면 결국은 국제적인 학술지에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건 결국 한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스 커넥트 하면서 몇 간호사들을 면접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본 결과 굉장히 현명한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미국 가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석사 박사 미국에서 공부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생활비부터 학비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의 병원에 취업이 돼서 그 병원에서도 학비를 보조를 받고 급여를 받으면서 또 영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학비도 워낙 세이브되면서 적게 내면서 자기는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간호사들을 제가 몇 보았어요.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교수가 되려면 영어 논문이 기본인데 그걸 한국에서는 영어 논문이 그렇게 쉽게 잘 배워지지가 않고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말을 더 쉽게 편하게 쓰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 지식이 늘어나진 않는데 어차피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또 석사 공부를 해야 되고 박사 공부를 하면서 석사 박사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고 특히 미국의 굉장히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학문 쪽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국가 정책에게도 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온다는 그 자체는 교수로서의 연구 영역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국가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회 활동을 훨씬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간호에 가진 뜻을 다 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스 커넥트에 와서 그런 포부를 말하는 간호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까지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간호학 교수로서 하는 큰 내가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강의, 연구, 그 다음에 학생 지도,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는 간호교육 인정평가원에 인정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능숙해지면 국가 정책에 관여하는 것, 이 5가지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가 크게 하는 영역이 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강의 영역이겠죠. 강의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또 요즘은 코로나까지 있어서 과거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면대면 강의가 주로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플립 러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 제가 강의를 간호관리학을 2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동영상 녹음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미리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듣고 수업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지금 대학은 그런 자체로 계속 변화되어 나간 지가 여러 해 됐는데 플립드 러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교육을 띄운다든지 한다든지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강의는 지금은 굉장히 그 포션이 적어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엔 더 이게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 가장 제일 중요한 강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강의를 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동영상을 개발하며 플립드 러닝 개발하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로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박학다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의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교수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하고 말았는데 연구 영역이 있었죠. 자, 연구 영역은 세계적인 랭킹을 따져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영어로 게재된 SCI 혹은 SSCI 이런 논문들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계속 영어로 써야 되는 논문이고 그 논문 자체가 그 저널 논문이 실린 잡지 자체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랭킹을 따지기 때문에 교수가 되면서 연구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미리 설명했지만은 오히려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하고 오는 것이 훨씬 좋고 이것이 마지막에 제가 설명할 국가 정책에도 굉장히 관여가 된다는 것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종용을 받아요. 또 교수로서 연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것을 연구하겠습니까? 이게 국가 정책과 뭐 미국 영어 이거 다 관계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간호관리학이다. 저는 간호관리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간호관리학이다. 그러면 간호사의 그 국가적인 정책이나 요즘 같이 이렇게 그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코비드 나오고 이렇게 복잡해져서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수급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 있을 때에 내가 어느 한 뿌리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다면 그 간호사의 어느 한 부분을 연구를 계속했다면 그것이 국가에서 필요한 영역이 되었을 때 국가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야를 브로드하게 가지는 시야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을 된다고 제가 쭉 지켜본 결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영역을 위해서도 해외에서 공부해오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연구 영역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이 본인들이 방학할 때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해요. 교수님 이번 방학 때 뭐 하세요? 방학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또 교수 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뭐 교수는 뭐 매해 뭐 2달, 3달 또 1년에 한 5, 6개월씩 방학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학이 더 바빠요. 왜냐하면 방학 때 학기 중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연구들을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제 방학 때부터 또 문 정말 닫고 커뮤니케이션 그냥 일단 스탑 해놓고 연구에 몰입하기 때문에 방학이 사실 더 바쁘다. 그 다음에 연구라는 것이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 몰입하는 교수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방학은 물론 강의를 하지 않아서 본인의 시간 컨트롤하는 시간은 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방학 때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이 있어요. 학생 상담은 교수의 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떤 상담이 있을까요? 인생 상담, 취업 상담, 또 가정 문제 상담 여러 가지를 다 해줍니다. 저희한테 맡겨진 이 상담 가끔 대학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자 1학년 입학을 하면 1학년을 교수 N분으로 다 나누어서 10명이면 10명을 제가 맡게 되면 제가 1학년 입학 때부터 4학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 체계를 이루는 것이 학생들을 깊이 알고 또 폭넓게 지도해 줄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체제를 요구하긴 해요. 간호교육평가원에서 평가를 요구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깊이 알고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겠죠. 사실은 A라는 학생과 B라는 교수와의 그 캐릭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맞아서 지도를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관계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학생이 내 학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씁니다. 어쨌든 일부 대학은 학년별 담임을 두기도 하고 또는 지금과 같이 학생을 아예 그냥 학생별로 4년까지 쭉 가는 담임제를 쓰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상담은 교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간호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인정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다 인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호학하고 그 다음에 건축학은 자체 내 인정평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의대도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데 일부 많은 학과들은 아직도 대학 자체에서 대학 평가를 통해서 그 학문 분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각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희 간호학처럼 이렇게 평가는 준비하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호교육평가원은
교육평가원으로 교육부에서 인정을 완전히 받은 국내에서 1호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 분과에서도 굉장히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또 저희 그룹이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하는 그룹이라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인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돌이켜 생각하면 학생 자기개발 포트폴리오 4년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면접을 위한 포트폴리오 이런 거 준비한 적 있습니까? 그게 다 인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부산물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정평가 때 학생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증빙해야 되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이 인정평가는 매 5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페이퍼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페이퍼를 잘 써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실사단이 와서 학교를 다 일단 실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저를 강의, 상담, 그 다음에 학교의 비품, 실습교육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준비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 5년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3, 4년 쉴 거 아니냐? 노입니다. 보통 평가를 받고 패스를 하게 되면 2년 후에 중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중간 보고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해왔다? 평가의 목적은 해마다 향상하고 학생 지도를 잘하고 있고, 또 학교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에 맞추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페이퍼, 정빙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죠. 이 작업이 제가 지금 간단하게 1, 2분 안에 말씀드리지만, 교수로서 이 영역에 굉장히 오늘날 일이 많고 부담이 많고 아주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아마 이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 12년 전에는 이런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연구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사회가 매체 중심으로 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지요. 어쨌든 교수의 중요한 영역 중에 인정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평가를 각 간호대학이 받지 못하면 2년, 3년 만에 다시 받아야 되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잘 미처 몰라도 교수들은 그것 때문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국가정책 관여입니다. 사실은 이 국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식인들이 그동안 자기 영역에서 많은 지식을 쌓아서 국가정책에 이런 정책 방향을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유심히 보거나 또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학 교수 출신들이 많은 것은 그분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 있어서 연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영역의 전공자가 누구지? 라고 하면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연구했고 노하우가 있고 지식이 많다라고 하면 정책에서 그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서의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이런 국가정책 영역이 되는 거죠. 물론 공무원들로서 공부를 계속하고 또 진급을 해서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진정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국가정책 연구라든지 어떤 조직의 장이 되고 나서 또 각 지역의 장이 되고 나서 정책에 관여할 때 이런 교수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강의는 교수로서 기본이겠죠. 그러나 연구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모성 간호 영역이다, 내가 관심 있는 간호 관리 영역이다, 성인 영역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의 임상 경험을 반드시 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연구를 어떤 부분에 앞으로가 미래가 바뀔까, 간호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간호사들을 어떻게 격려하면 간호사가 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왕이면 좀 더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격려 잘 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오면 시야가 좀 넓어져 있어서 국내에 와서 자기 연구 주제, 연구 개념을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한 연구 개념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연구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담배만을 계속 연구한다든지 술만을 계속 연구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은 술 연구 누가 전공자인지 그러면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이렇게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구 업적을 계속 쌓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파리의 눈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박사로 올라가면 갈수록 연구 스코프나 지식의 스코프가 좁아진다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 연구가 임상과 연계되고 내가 연구가 취업적으로 쭉 들어갈 때 여러분이 국가 정책에도 관여하게 되고 또 국가에 기여하게 되는 봉사하게 되는 이런 영역으로 넓혀갈 수 있겠죠. 교수직은 굉장히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간호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드러내야 되는지 정책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좀 가시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뜻을 펼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간호 후배들이 계신다면 내가 간호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이렇게 석박사를 미국에서 해서 오는 것도 여러분에게 연구나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호학 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5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미흡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교수의 생활은 어떠한지 또 어떤 영역을 말씀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가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